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선회계 1급 특별회 95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모르는 계정 과목이 나오면 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찾아보시고 답을 찾으시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보면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자산과 부채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자본 항목들도 나와 있죠.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찾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 찾는 거래요.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한다. 결산해 놓은 말이죠. 발생, 올해 발생인 거, 이연, 내년과 연결된 개념을 포함합니다. 발생이란 무엇과 같이 미래에 수취할 금액에 대한 자산을 관련된 부채나 수익과 함께 인식하거나, 자, 자산이네요. 이 계정 과목들 중에서 먼저 A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산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수수익, 선수수익, 먼저 미수수익이죠. 미수수익은 못 받은 자산이죠.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되고요. 선수수익 먼저 받았네요. 부채죠. 자산이 아닙니다. 선수수익 부채죠. 먼저 받았으니까 부채. 그리고 미수수익 자산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고요. B와 같이 미래에 지급할 금액에 대한 부채를 관련된 자산이나 비용과 함께 인식하는 회계 과정을 말한다. B에는 부채 계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 1번 선급비용 자산입니다. 미지급비용 부채가 되겠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자산인지 부채인지는 알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미수수익이죠. 자, 이 상황에서 컨트롤 F 미수수익 이렇게 찾아보시면 찾아지죠. 그리고 위쪽에 당좌 자산 나오게 됩니다.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할까요? 미지급 비용이죠. 컨트롤 F 미지급 비용. 자, 이렇게 찾아보시면 미지급 비용은 유동부채 안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사채의 평가 계정으로 사채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은, 자, 쭉 중에 사채 할증 가산 되겠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컨트롤 F 사채 할증. 자, 차있죠.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여기에 보시면 증가라고 되어 있죠. 성격이 증가입니다. 차감이 아니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컨트롤 F 사채 할인. 자, 찾아졌네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성격이 차감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정 과목에 관련된 게 갑자기 기억나지 않으실 때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2번 같은 문제를 틀릴 수는 없다.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보유, 처분에 대한 현황이다. 1년의 회계 과정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아란 말이네요. 자, 이것이 보기가 되고요. 이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 둔 거란 말이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1기 기중 단기 매매증권 100주를 1주당 1000원에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그러면 10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차변은 단기 매매증권, 대변은 현금 10만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결산일 현재 단기 매매증권의 1주당 시가는 1200원이다. 자, 그러면 내가 1000원 주고 샀는데 결산할 때 시가가 1200원이네요. 주당 200원이 올랐죠? 올랐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되고요. 200원짜리가 몇 개? 1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만원이 되겠죠. 대변은 단기 매매증권 2만원, 차변은 단기 매매증권. 자, 이렇게 됨으로써 여기까지 결산하고 나면 차기에 2월 되는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 가액은 12만원이 되는 겁니다. 구입할 때 단기 매매증권 여기서 얼마? 10만원. 자, 그리고 여기서 단기 매매증권이 2만원 올랐죠. 그래서 2월 되는 차기로 2월 되는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 가액은 12만원이 됩니다. 즉 한 주당 1200원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2기 기중 단기 매매증권 50주를 주당 1500원에 현금 받고 처분했네요. 자, 그러면 50주 곱하기 1500원 하니까 현금은 7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은 얼마를 주었나요? 1주당 1200원이었죠. 1200원 곱하기 50주를 하게 되면은 6만원이 되겠죠. 6만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15,000원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가진 것은 단기 매매증권 장부가액은 6만원 그리고 50주가 되겠죠. 왜? 자, 팔기는 내가 1주당 1,500원 받고 팔았지만 장부가액은 넘어올 때 얼마가 됐죠? 1주당 1,200원 변함이 없습니다. 1,500원 받고 팔았다고 장부가액이 1,500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기 결산일 현재 단기 매매증권의 1주당 시가는 1,100원이다. 자, 여기서 관련이 있죠. 1,200원짜리가 1,100원이 되었으니까 100원 손해봤네요. 몇 주가 남았나요? 50주가 남았죠. 50 곱하기 100원 하니까 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5,000원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을 5,000원 내립니다. 자, 그리고 3기로 차기로 2월 되는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은 한 주당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결산을 하고 나면 1,100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틀린 거 1번 취득시 예 문제 없습니다. 결산 시 2만원 평가액 예 문제 없습니다. 2기 처분 시 현금 75,000원 문제 없습니다. 요거 틀렸네요. 단기 매매증권이 5만원이 아니라 6만원이죠. 왜? 이때 평가를 하고 나면은 이제 단기 매매증권의 1주당 장부가액은 얼마가 된다? 1,200원입니다. 1,200원짜리 50개를 팔았기 때문에 6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결산일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5,000원 단기 매매증권 5,000원 예 문제가 없네요. 자, 이 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이며 자,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 있는 거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단기 매매증권에서는 가장 잘 틀리는 것이 수수료 처리입니다. 수수료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살포 팔다죠. 살포 팔다 살포 팔다입니다. 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살 때 수수료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다 팔포네요. 이런 아마추어적으로 실수를 다네요. 죄송합니다. 살다 팔포죠. 아, 이런 기본을 한 대 맞을게요. 맞았습니다. 자, 살다 팔포죠. 살 때는
수수료 비용 따로 적고 팔 때는 포함해서 적고 안 적죠. 그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살다 팔포. 이때 수수료 비용은 984번입니다. 영업 외 비용으로서 살다 팔포라는 거 하나 알아주시고요. 또 알아주셔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만 살다 팔포고요. 나머지 자기 주식이라든지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수료는 살포 그리고 팔포입니다. 살 때도 포함하고 수수료 비용 안 적고 팔 때도 포함하고 적고 수수료 비용 적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증권만 살다 팔포, 나머지 주식은 살포 팔포. 이게 의외로 잘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 중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유형자산이니까 눈에 보여야 되고 내 것이어야 되고 즉 기업이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사용되어야 되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자, 1번은 정확하게 판매의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이것은 무엇이 될까요? 재고 자산이죠. 상품입니다. 1번 아닙니다. 서비스 회사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아파트. 자, 이거 부동산이죠. 부동산인데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아파트를 투자의 목적이라 그러죠. 투자 부동산이 되겠네요. 제조회사가 생산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기계장치. 기계장치가 바로 유형자산이죠. 그리고 서비스 회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자, 소프트웨어가 계정과목입니다. 계정과목이고 소프트웨어는 무형, 눈에 안 보인다고 무형자산이라 그러죠. 따라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1기 회계연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에 기계장치의 구입 관련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당사의 이익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에 계상될, 계상이란 말은 장부에 기록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 상각한다. 월할 상각이란 말은 1년은 12달이죠. 해당 월만 12개로 나누어서 석 달을 사용했으면 3만 상각하고, 물론 1년 다 상각하면 12개월 상각을 하면 되고 한 달 한 달 상각하란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취득은 취득 1원 1월 달이네요. 1년 거 다 하면 되겠네요. 왜?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 감가입니다. 덜감, 갑가, 자산의 가치가 감소 또는 소멸하는 것을 감가라 그러고요. 상각은 보상하여 갚아준다는 의미입니다. 합하면 가치 감소분을 떼어낸다는 의미가 되겠죠.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주 목적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취득 원가의 배분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이죠. 1급 치시는 분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감가상각 방법 3가지 공식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정률법이죠. 지금 정률법입니다.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입니다. 취득원가 얼마가 됩니까? 1200만원. 별 문제 없죠. 지금 1차년도 2차년도인데요 자,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은 첫 차년도에는 2020년 처음에 샀을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습니다. 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률은 얼마? 0.45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 곱하기 0.45를 해보시면 540만원이 되겠죠. 1차 연도 2020년에는 540만원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1차 연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똑같죠? 540만원입니다. 자, 2차 연도입니다. 취득원가는 1200만원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제 1차 연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540만원이었죠? 540만원 빼서 곱하기 0.45를 계산해 보시면 297만원이 됩니다. 자, 이 돈은 제가 미리 계산기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97만원이 돼요.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에는 540만원이었죠.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에는 감가상각비가 얼마? 297만원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률법 구하는 공식을 외우고 계셨더라면 맞출 수가 있고요. 못 외우게 되면 당연히 못 맞추는 게 되겠네요. 자, 6번 주식 배당을 실시한 경우. 자, 우리 배당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죠. 배당 후 재무 상태표 및 발행 주식수 등의 상태 변화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먼저 대부분 실무시험에는 현금 배당이 나오죠. 배당 결의일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미지급 배당금. 왜? 배당을 하는 당일 나는 배당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으로 해두었다가 실제 배당일에 이 미지급 배당금을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미지급 배당금 할 때 상대 계정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식 배당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자, 주식 배당인데요. 단지 이것은 무엇이다?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주는 거죠. 자, 배당 결의일은 똑같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게 되고요. 자, 우리가 현금으로 줄 때는 미지급 배당금이 되지만 주식일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되는 거예요. 해두었다가 나중에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배당일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없애주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무엇이 증가되나요? 자본금이 증가되죠. 이렇게 자본금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지금은 주식 배당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출발입니다.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자본금은 증가한다. 예, 이번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 요 말 맞는 말이죠. 왜? 돈 대신에 주식 배당을 실시한단 말은 주식을 발행해서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총 자본은 증가한다.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자본 계정이고요. 자본금도 자본 계정입니다. 이렇게 자본이 있는 것을 자본에 전입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자본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계정 과목 및 적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F 한번 해볼게요. 미처분 다시 뭐를 찾아야 되나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컨트롤 F 미처분 이익잉여금 찾아졌네요.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377번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은 자본 항목이죠. 이 5가지가 자본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에 자본에 있는 것을 자본금, 자본에 있는 것을 자본에 넣었기 때문에 자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본금과 자본은 다른 거죠. 이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본 안에 자본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본이 큰 것이고 그 안에 자본금도 있고 그리고 이익잉여금도 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며 4번 발행 주식수는 증가한다. 왜? 주식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죠. 그러니까 2번과 4번은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인데요. 요 근래에 이 주식 배당에 관련된 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7번. 다음은 진성상사의 1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재고자산 내역이다. 이동평균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는 얼마인가? 자, 우리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서 이동평균법이네요.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이 출고 시점에 팔리는 시점에 평균이 재계산되므로 이동평균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개밖에 없지만요. 매입, 매출, 매입, 매출 이렇게 있으면 매출하는 시점마다 매출할 때마다 평균을 재계산합니다.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팔릴 때마다 평균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이 바뀌겠죠. 그래서 평균이 자꾸만 바뀐다고 이동한다고 이동평균법이라 합니다. 자, 이거 제가 적어두었어요. 자, 매출 시점입니다. 자, 요때 구입을 했죠. 요 자료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5월 5일입니다. 팔았습니다. 1000개 팔았네요. 그러면 500원을 받고 팔았는데요. 자, 일단 이 매출 이전에는 자료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평균을 해도 단가가 얼마가 됩니까? 250원. 자, 그러면 매출 시점에서 매출하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몇 개가 남았을까요? 2000개 중에 1000개를 팔았기 때문에 1000개가 남았습니다. 그거의 한 개당 가격은 얼마? 250원이네요. 250원. 자, 다음 또 샀네요. 몇 개 샀습니까? 1000개 샀죠? 그러면 또 1000개. 1000개 곱하기 이번에는 얼마 주고 샀습니까? 400원 주고 샀죠? 400원. 전체는 몇 개입니까? 2000개죠? 2000개. 자, 이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개, 250원짜리 1000개가 되었죠? 여기 있는 거. 요거 플러스. 자, 이제 두 번째 산 거 400원짜리가 1000개죠? 전체는 몇 개? 2000개. 요거 계산해 보시면 325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25원이 되겠어요. 이 이동평균법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자주 출제되었고요. 이동평균법은 자주로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계산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구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8번. 기업의 영업활동 외의 활동. 그러니까 영업활동 이외니까 영업외가 되겠죠. 영업외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영업수익이나 그리고 영업수익이나 비용이니까 영업비용 말고 즉 영업외 비용과 영업외 수익이 아닌 것은 그런 거 찾는 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행에서 받은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물론 계정 과목이 기억이 안 나면 이거죠. 여기서 컨트롤 F입니다. 이자 수익인가는 아시겠죠? 이자 수익 엔터 하시면 여기 보십시오. 이자 수익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면 찾으시면 돼요. 두 번째, 단기 매매증권을 기말 결산 시 공정가액으로, 참고로 공정가액이란 말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가격, 팔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이 공정가액입니다. 즉 시장가가 되겠죠. 시장가로 평가할 때 기말 현재 공정가액이 평가 전 장부가액보다 작을 경우, 그러니까 장부가액보다 지금 현재가 작네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영업외 비용입니다. 물론 이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컨트롤 F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하면은 나타나죠. 예, 나타나네요. 자, 여기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영업외 비용입니다.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물론 알고 계시면 찾아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외화 자산 회수 시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손실, 외환 차손이 되겠죠. 이 3분의 정확한
계정 과목은 외환 차손입니다. 이것도 영업의 비용.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 이게 접대비죠. 접대비입니다. 영업비용이죠. 800번대입니다. 접대비. 자, 500번대는 안 쓰죠. 500, 600, 700번대는 아니죠. 영업활동이니까 800번대, 600 아니고 700 아니고 700 아니고 800. 자, 여기 있네요. 813번이죠. 접대비고 이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다른 이름이 영업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작업자에게, 공장 직원에게 작업복과 관련된 비용,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제조회사인데요. 공장 직원에게 작업복을 사주었습니다. 관련된 비용은 어떤 것일까? 자, 우리 원가에 3요소가 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있는데요. 직접 재료비는 원재료죠. 직접 노무비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제조간접비, 부대비용이 되겠죠. 다음 기본원가,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되고, 가공 원가가 있죠. 가공비라고도 합니다.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있습니다. 가공 원가가 가공비인데요.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갈고 닦고 조고 하는 것을 가공비라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직접 노무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갈고 닦고 조이고 하려면 전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지금 작업복이죠. 작업복이니까 제조 간접비에 해당되겠네요. 첫 번째 기본원가. 기본원가는 자 이거죠.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인데요. 이거 작업복은 직접 재료비도 아니죠. 원재료 아니고 임금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입니다. 이거는 미포함입니다. 이거 미포함이니까 이거 두 개 중에 한 개네요. 가공비, 가공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되는데요. 이게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그래서 가공가는 포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제품 제조원가. 자, 제품 제조원가 에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총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왜? 원가의 3요소 3개 더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가 되겠죠. 네,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를 말합니다. 당연히 작업복은 500번대입니다. 이게 잘 모르시더라도 일단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게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제조 과정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는 일단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3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으로 찾아가시더라도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 문제는 아무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점 정리 나누어 드린 거 있죠. 그거 참고하셔서 별 5개짜리는 출제 빈도수가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자, 아울러서 이런 내용을 열심히 화면을 보면서 적고 계신 분 있습니다. 예, 적는 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만 많다면 얼마든지 적으셔서 요점 정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이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 남겨주십시오. 이 프리 영상, 이 통째로와 요점 정리 파일 몽땅 보내드리겠습니다.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제가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물론 메일 받고 나면은 삭제하면 되겠죠. 메일 주소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이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성적이 5점씩 올라가시는 거 말씀 들으셨나요? 몰랐다고요? 지금 한번 꾹 눌러보세요. 5점씩 팍팍 올라갑니다. 자, 다음입니다. 10번 주 성창의 제품 A와 제품 B에 대한 제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이거
잘은 안 나오는 건데요. 나왔네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기계 시간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품 A에 배부될 제조 간접비는 제품 A는 여기고요. 제조 간접비는 여기네요. 즉 이거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주로 정상 개별원가가 나오는데요. 실제 개별원가가 나왔네요. 아무튼 우리가 원가 계산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겁니다. 자, 실제 개별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원가 계산의 공통점입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원가로 합니다. 왜?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실제 개별원가 계산도 실제 원가로 하고, 정상 개별원가도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원가로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은, 자, 실제가 포인트죠. 여기는 실제가 포인트입니다. 자,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실제 배부율로 계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상 개별원가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율로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실제 배부율로 계산하든지 예정 배부율로 계산하든지 이게 내 인생에서 무슨 태클을 자꾸만 이래 겁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실제 배부율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작업이 다 완성이 되어야지만 배부율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 말은 우리가 기중에 만든 거 있죠? 기중에 만드는 거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8,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가 구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2,000개를 다 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만들어 둔 것을 팔 수가 없어요. 왜? 원가를 모르면 팔 수가 없죠. 제조 간접원가를 더해야지만 제조원가가, 제조비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이 구해져서 제조원가가 구해지는데요. 이거 구해지지를 못하니까 팔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 개별원가를 채택하게 되면 제조 간접 원가가 예정 배부는 실제 배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배부보다 빠른 원가 결정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개별원가는 10,000개가 다 만들어졌을 때 원가 계산이 가능하고 원가가 나와야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상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8,000개를 만들었어요. 아직 2,000개를 못 만들었다 하더라도 배부율에 의해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원가가 나오겠죠.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개별원가 계산보다는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언제? 원가 계산 시점이 회계 연도 기말 12월 31일 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상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 생산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원가 계산이 돼요. 즉시성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만든 거 판매가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다 만들어지고 나서 10,000개 만들고 나서 팔아야 될까요? 한 개 한 개 만들어질 때마다 팔아야 될까요? 한 개 한 개 만들어질 때마다 판매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 개별원가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나겠죠. 실제 개별원가와 이거는 예정 배부율이죠. 예정 배부율이니까 실제가 아니잖아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나중에 원가 조정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올라서 차이점입니다.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실제 배부 기준량의 실제 배부율을 곱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상 개별원가 계산은 실제 배부 기준량의 예정 배부율을 곱한다는 차이가 있고요. 지금은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니까 실제 배부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건 결코 아닙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어려워 보일 뿐이지 실제로 계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자, 문제를 제가 적어 두었고요. 요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제품 A의 요거 제조간접비를 구하는 겁니다. 제조간접비를 구하는데 무엇이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까?
기계 시간입니다. 자, 기계 시간이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조간접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1050만원입니다. 전체 기계 사용시간은 얼마? 1500시간입니다. A가 500시간, B가 1000시간 해서 1500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원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자, 1050만원이 들었는데 150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실제 배부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50만원 나누기 기계 작업 시간이 몇 시간? 1500시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시간당 얼마? 7,000원이 되겠죠. 요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7,000원. 그런데 A가 사용한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500시간. 그러니까 7,000원 곱하기 500시간 하면은 350만원이 되고요. 물론 B의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될까요? 7,000원 곱하기 1000시간이죠. 1000시간 하면 700만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지금은 이것을 묻는 문제도 문제만 나왔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350만원이었습니다. 350만원인데 이 제품 A의 총 제조원가가 되겠죠. 총 제조원가는 총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500에다가 400 요거 3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1250이 되겠죠. 이 3개를 더하는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아무튼 물음표만 구하면 충분히 다른 것들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핵심이 뭐다? 실제 배부율입니다. 실제 배부 기준량 우리 문제에서는 500시간이었죠. 500시간에다가 실제 배부율인데요. 이것은 실제 배부율은 문제에서 가르쳐 줬죠. 어떤 거? 여기에 있네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뭐 배부한다 그랬습니다. 기계 시간이 1500시간이죠. 뭐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겁니다. 제조간접비 배분이니까 1050만원 나누기 1500시간 하면 7000원이 돼요. 7000원 곱하기 500시간 사용했죠. 그래서 350만원이 답은 3번이 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10번처럼 원가 회계 부분을 어려워하는데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10번 문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결코 뭐 쉬운 문제 아니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사람한테 따라서는 너무 쉬운데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숫자 이거 계산하고 하는 거 짜증난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10번 같은 문제가 도저히 안 되시는 분은 하나 찍으셔도 돼요. 하지만 말로 관계된 원가 계산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반드시 맞추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만약에 틀리시면 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 문제 틀리시면 정말 학습량이 부족하다. 아주 내공이 작다. 이런 문제 틀려서 불합격했다. 불합격할 만합니다. 이거 우리가 원가 회계에서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반드시 이 공식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공식 모르고 전산회계 1급 시험 치러 간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마다 가리키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요. 만약에 이 공식도 모르고 요번에 회계 자격증을 땄다. 저는 다시 회수해야 된다. 이런 마음 독한 말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전산회계 1급에서 가장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부가세죠. 부가세와 원가 계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요. 그 중에 원가 계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공식도 다 못 외우고 시험을 치러 간다. 저는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된다. 이래 말씀이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놓쳐도 되는 거 있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다. 붕괴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현금이란 계정 과목을 모르고 시험 치러 간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회계 공부하시는 분이 안 되죠. 그 정도에 비유되는 겁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요거 외우고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어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예,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 나는 몰랐는데. 예, 지금 메모하셔서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어 볼게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 150만원입니다. 그대로 적었습니다. 두 번째, 기말 제공품 재고액 17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 900만원, 단기 총 제조원가 비용 900만원, 매출원가 300만원, 매출원가 300만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단기 총 제조원가죠.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시면 88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 공식 꼴랑 3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점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골 손님 아닙니까? 자, 이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매번 출제됩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사실 원가 회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계산하는 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출제되는 원가 계산은 이렇게 말에 관계된 거 있죠. 이런 것들 지금 이 문제처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단골 손님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자, 개별 원가 계산 각각 원가 계산입니다 하는 거, 종합원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거 원가 계산 하는 겁니다. 개별 원가 계산이니까 각각 원가 계산하니까 뭐 원가 계산이 정확하겠죠. 단점으로는 각각 계산하다 보니까 원가 계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듭니다. 즉 돈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개별 원가는 원가 계산이 가장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원가 계산이 구해져요. 그리고 장점으로 원가 계산에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 당연히 돈이 작게 들겠죠. 그런데 안 좋은 점이 있죠. 뭐 제품 원가가 상대적으로 부정확합니다. 무엇에 비해서? 정확하기는 개별 원가가, 아이고 기차가 지나가네요. 우리 집에 기찻길 옆이라서 그렇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가 정확한 반면에 뭐 종합원가 계산은 단점이죠. 제품 원가가 상대적으로 무엇에 비해서?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종으로는 개별 원가는 비교적 단위가 고가인 제품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건설업, 기계제조, 항공기 제조, 조선업, 이 주문 생산하는 거 이렇게 다 품종 여러가지 종목을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이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공장에서 대량 찍어내는 겁니다. 소품종 조금의 품종을 뭐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다음 개별 원가표에서는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원가를 집계하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제조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자, 이렇게 공정별이란 말이 나와요. 공정별. 공정별로 하는 것은 다 종합 원가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포인트로 잡아주십시오. 제가 또 빨간 걸로 해두었죠. 자, 한번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볼게요. 개별 원가 계산 각각 계산하는 거, 다 품종, 토량, 주문 생산,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방법이다. 1번 정확하게 맞는 말이네요.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나? 그렇죠. 개별 원가는 정확합니다. 원가 계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도 있네요. 예, 2번 정확하네요. 3번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서별 원가 계산을 위하여 직접비, 간접비의 구분과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고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한 방식은 종합원가가 아니라 뭐 개별 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이게 뭡니까? 제조 지시서별이 아니었죠. 그리고 공정별이었잖아요. 공정별. 앞에서도 나왔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며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에 의해 원가를 배부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원가 계산에서 이런 문제를 어떠한 경우에도 놓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산회계 1급 여러분들 응시하시잖아요. 이론이 30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론 30점, 실기가 70점. 물론 실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전체적인 시간은 실기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되는 게 확실하게 맞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론이 15문제인데요. 여러분 시험 한번 쳐보세요. 이론 15개 중에 이론을 내가 12개 맞았습니다. 이 학생은 실기 채점 해볼 필요 없습니다. 100% 합격입니다. 이론을 15개 중에 12개 찍은 거 포함입니다. 12개 이상 맞으면 실기는 채점해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론을 15개 중에 12개 이상 맞은 학생이 불합격한 경우를 여지까지 10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론이 최소 합격하는 마지노선입니다. 합격하시려면 8개는 맞아야 돼요. 찍은 거 포함해서 만약에 8개 밑으로 맞았다. 거의 불합격입니다. 8개와 7개는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만약에 7개 맞으면 점수가 딱 69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8개 맞아야지 71점 이상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론은 마지노선이 찍은 거 포함해서 8개 이상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론 5개 맞고 실무 1개 틀리고 합격입니다. 그런데 이론이 5개 맞으면서 실기가 1개 틀리는 경우 과연 있을까요? 없다. 없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단기간 공부해서 시험 치시는 분은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려면 이론은 최소 8개는 맞춰야 되고요. 요번 시험에 내가 반드시 합격해서 취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12개 정도 맞추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12개를 맞출 수 있나요? 기출문제죠. 최신 기출문제부터 이론만 20회분입니다. 그러면 20회가 되면은 한 회당 이론이 몇 문제입니까? 15개입니다. 그럼 300문제가 되겠네요. 이 300문제는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 다는 좀 심하고요. 한 95% 최소 90% 이상은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요령이 전산, 세무, 그리고 전산회계는 시험은 문제, 은행식 출제가 아닙니다. 문제 외우고 답만 외우고 이렇게 해봤자 헛방입니다. 이게 안 돼요. 꼭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잔소리가 오늘은 좀 많네요. 미안합니다. 저도 다 여러분들 요거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많은 학생들이 실기는 재밌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론은 버려놓습니다. 시험 치고 나서 이론 5개 맞았다. 나머지 실기 채점 안 해봐도 불합격입니다. 이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아오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론도 최소한 8개 아니면 꼭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는 맞춰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입니다. 자, 13번. 다음은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이다. 이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이 내용 중에서 3개 중에서 불공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모르면 우리 매입 매출전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볼게요. 토지 취득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매입세 220만원. 이 불공이잖아요. 불공 중에 토지 매입, 토지 자체는 면세입니다. 땅 사고 팔고 토지 사고 팔고는 면세인데요.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부대 매입세액이 있잖아요. 그거는 불공입니다. 예, 이거 불공. 두 번째,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감정평가 수수료,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 당연히 이런 거는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땅에 관련된 게 아니죠. 그리고 과세 영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중개. 자, 토지는 아니지만 중개 수수료 매입세액. 자, 이거는 뭐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면서 팔면서 중개 수수료 매입세액. 이거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건물과 부속 토지니까 건물을 팔았단 말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220만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요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말을 잘 봐야 됩니다. 건물과 부속된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게 판 게 땅을 팔았느냐, 건물을 팔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우리가 구입할 때 한번 봐요. 땅을 사는데 주차장 만들려고 땅을 샀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 토지를 산 겁니다. 건물과 토지를 산 게 아니라.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건물과 건물을 팔고 사고 하는데 땅이 부속돼 있잖아요. 건물이 하늘에 없으니까 이 땅은 건물 가격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220만원이 됩니다. 자, 14번. 과세 사업자인 주 삼원전자는 2021년 당사 제품인 기계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일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2021년 1기 확정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공급가액은, 자, 이 문제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1년 전인가 언제 한번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총 3,500만원인데요. 부가세 별도입니다. 계약금은 4월 15일, 그리고 1차, 2차 중도금 각각 주었고요. 잔금은 11월 30일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도 11월 30일에 줬네요. 자, 이거죠. 자주 출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제가 4번에 정리해뒀고요. 재화의 공급식입니다.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는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된 때 팔린 거로 봅니다. 그리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넘겨줄 때 그때 팔린 거로 봅니다.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만큼 팔린 거로 보는 거예요. 출발합니다. 지금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자, 1기 확정신고 기간이네요. 1기 확정신고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4월에서 6월입니다. 그러니까 3,500만원 중에서 이게 할부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뭐 중간 지급부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만 뭐 1기 확정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4월 15일, 5월 15일 이 두 개만 과세 표준이 되고요. 이것은 요거는 2기 예정신고 때 뭐 과세 표준이 되고, 이는 2기 11월 30일이니까 2기 확정신고 때의 과세 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1기 확정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은 뭐 2,500만원이 됩니다. 핵심은 이게 되겠죠.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그만큼 팔린 거로 본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자, 간주 공급에 대해서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 간주 공급이 사실은 전산회계 1급에서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전산 세무 2급 이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왕 공부하는 거 좀 알아주세요. 간주 공급인데요. 이거는 뭐 공급은 팔았단 말이죠. 간주는 실제로 판 것이 아니라 팔았다 치고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간주 공급의 특징입니다. 뭐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팔았으니까 매출이고요. 적격 증빙 수리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별이 되겠죠. 즉 개인에 팔고 아무것도 안 줬을 때 매출 건별하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가 과세입니다.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면 시가 과세가 된다는 거. 그리고 최초 매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재화만이 간주 공급 대상이라는 거. 여기에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그리고 폐업 시 잠존 재화가 해당이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외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간주 공급에 해당되면 매출 건별이고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그랬고 시가과세였잖아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했을 경우 이때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었죠?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꼭 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간주공급은 시가과세죠. 하지만 판매 목적의 타 사업장 반출은 원가로 과세한다는 거 예외입니다. 간주공급의 예외에 해당되는 거 꼭 좀 체크하셔서 이 내용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자, 간주공급의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즉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재 등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조금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간주공급에 해당되지만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수선비 등의 대체 사용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비 변상의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근로자가 되겠죠. 제공하는 작업목,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등이 있고요.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는 거, 경조사, 명절, 기념일 관련 일명당 10만원 이내의 재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이 국수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직원 결혼할 때 손님들한테 국수 주라고 이렇게 홍보도 할 겸 이렇게 10만원 내외로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은 부가세 안 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상 정료로 보지 않는 경우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것. 참고로 불특정이란 말은 나와 우리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특정인이에요. 그리고 특별 재난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재화의 공급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 기부한다 그러죠. 여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익법인 이런 데 기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한번 볼게요. 자,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관세의 과세 가격에 관세, 개별 소비세 등도 포함합니다. 예, 맞습니다.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입니다. 예, 맞습니다.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니죠. 원가가 아닙니다. 시가죠, 시가. 자, 여기 있잖아요. 자, 간주공급입니다. 시가 과세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없습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입니다. 이는 원가 과세가 아니라 시가 과세가 되고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하는 경우는 원가로 과세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고요. 4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예, 맞는 말이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95회 이론 강의는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